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면 주로 말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들어주시는 편인가요? 당연히 균형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막상 이를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할 말만 실컷 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는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죠. 오늘은 말할수록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말을 알아보고요. 반대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한마디도 배워보겠습니다.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이 책의 저자 김민성 작가는 쇼호스트이자 작가로 직접 말투를 바꾸며 터득한 노하우들을 풀어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대로 직접 말투를 바꿔보면서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실제로 느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처럼 말하라. 주변을 둘러보면 꼭 이런 부류가 있다. 대화 또는 발표할 때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들은 의도적으로 말을 많이 하려고 한다거나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다르더라도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적개심을 갖는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 또는 영화와 전혀 다르다. 무슨 말인고 하니 드라마 또는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대사 비중이 높다. 즉, 주인공이 상황을 이끌어간다. 반면 현실에서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주도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과 멀어지게 된다. 그로 인한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세상 그 누구도 듣기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성격과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서로 소통하며 대화하기를 좋아하지 듣는 것만 즐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일즈 미팅, 마음에 드는 이성과의 데이트처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 잘 보여야 하는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팁을 주자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는 세일즈맨 또는 강사를 보게 된다. 세일즈맨이라면 상품을, 강사라면 강의 주제를 더 빛나게 해야 하는데도 그걸 간과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마음에 둔 사람 앞에서도 본인 말만 끊임없이 하기도 한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텐데도 말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연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질문을 하면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신이 나서 말하기 마련이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연이 되는 셈이다. 비록 나는 조연이 될지라도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여기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질문을 어떻게 찾나요? 비결은 단순한 곳에 있다. 당사자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거기는 그의 하이라이트만 남겨둔 공간이므로 잠시만 둘러보아도 관심사, 싫어하는 것, 감정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어 다음처럼 물어라. 저는 차에 관심이 많아요. 이 말을 혹시 차에 관심이 많나요? 어제 진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말을 최근에 특별한 곳에 다녀오셨던데 어떻게 예약한 거예요? 그러면 단답으로 대꾸하던 사람도 흥겹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당신은 맞장구만 쳐주면 된다. 놀랍게도 대화가 끝나고 헤어질 때 당신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역시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치볼 하듯이 대화하라.
제3자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내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좋다. 쉽게 설명해 캐치볼을 연상하면 된다. 만일 누군가가 글러브가 없는 당신에게 갑자기 공을 던진다고 생각해보자. 운동신경이 좋다면 받아내겠지만 손목을 다칠 수도 있고 최소한 손의 얼얼한 통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도 똑같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순조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가령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몰린 당신에게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자. 어제 있었던 일인데 엄청 재밌어. 한번 들어봐. 마음씨 착한 당신은 듣고 있다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될 확률이 높다. 내 이야기 듣고 있어?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이유는 그걸 듣고 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대방에게 공을 던졌다면, 즉 말을 했다면 나 역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 이는 눈을 마주치거나 몸을 그의 방향으로 돌리거나 비언어적인 요소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이 역시 캐치볼을 떠올려 보면 납득할 수 있다. 캐치볼을 제대로 하려면 공을 잘 던지기만 해서는 안 된다. 공을 받아야 다시 던질 기회가 온다. 그러니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몸을 젖히고 있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면 당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신나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더는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그치면 다행이겠지만 상대방에게 당신은 비호감으로 기억될 확률이 높다. 하나 더 주의할 점은 공은 한 번에 하나씩만 던져야 한다는 부분이다. 한꺼번에 100개의 공을 받는 상상을 해보자. 혹은 쉬지 않고 100개의 공을 받는다면 그 공을 온전히 다 받지도 못하겠지만 중간에 받기를 포기하지 않을까? 이를 말에 적용해보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일명 속사포 스타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대화란 말하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주거니 받거니 해야 성립이 된다. 이런 내 말에 꼭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면서 대화해야 해? 라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 없이 이루어지는 대화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화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기본이다. 평가의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마라. 상대의 말에 기분 나빴던 적 없는가? 대체로 이런 말이었을 테다. 넌 주변 사람한테 관심 없잖아. 너는 청소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 너는 발표 잘 못하잖아. 맞다. 모두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이다. 이 세상 그 누가 평가받기를 반가워할까?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기분이 상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익숙하게 느껴질 만큼 자주 말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말투는 칭찬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백해무익한 표현 중 하나로 꼽는다. 납득하기 어렵다면 너 발표 잘하잖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떠올려 보면 쉽다. 아마 10중 8구 왜 네가 나를 평가해? 나한테 발표하라는 거야 뭐야? 와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렇잖아 에는 상대방을 추궁하고 따지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그렇다. 이 밖에도 지레짐작하는 어제 술 마셨나 보네요. 어제 늦게 주무셨나 봐요. 식사를 못 하셨나 봐요. 등과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정말 궁금하다면 이처럼 질문형으로 바꾸어 보자.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넌 주변 사람한테 관심 없잖아. 이 말을 넌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편이야? 너는 청소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 이 말을 넌 청소하는 거 좋아하니? 너는 발표 잘 못하잖아. 이 말을 이번 발표 네가 해볼 생각 있어? 자랑하지 말고 과정을 공유하라.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이루면 주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진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현시욕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과시하려는 욕망이며 이런 경향이 강한 사람을 현시자라고 부른다. 사실 본인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본능과도 같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나의 성과를 다른 사람에게 과하게 드러내려는 건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자랑을 들어줄 의무도 없거니와 까딱하다가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순식간에 비호감이 되고 만다. 반면에 결과가 아닌 과정을 자랑하면 제3자에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인식시킬 수 있으면 물론 응원까지 받기도 한다. 다음 상황을 통해 차이점을 알아보자. 나 3kg 빠졌어. 이 말을 나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전자는 결과를 자랑하고 있다. 뜬금없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뭐야, 지금 살 빠졌다고 자랑하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와 같은 반감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후자처럼 얘기하면 전혀 다른 반응을 만난다. 성실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 등으로 생각하거나 격려를 해주기도 한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밝힘으로써 반발심 또는 질투심이 생길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은 덕분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주목받는 오디션 프로그램 역시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들의 팬심이 유독 두터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스타성을 보여주기보다 힘들었던 유년 시절, 어렵게 오디션 단계를 통과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등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점진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간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가수와 팬 사이는 끈끈해질 수밖에 없었을 테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을 잘하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나 말하기 실력이 향상된 것 같아 라고 하기보다 나 요즘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 또는 말을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매일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을 읽는 중이야. 라고 고백해라. 그럼 당신을 시기하기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늘어나리라 확신한다. 나의 단점을 내 입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 다름 아니라 단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고는 본인은 솔직한 게 매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순간 상대방 눈에는 그 부분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계를 맺는 초반이나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 느낀 이미지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첫인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이론이다. 그러니 굳이 내 입으로 단점을 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상반되는 후광 효과도 있다. 당사자의 실체와 상관없이 후광만으로 이미지가 각인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더욱 쉬운 설명을 위해 두 문장을 살펴보자. 첫째, 저는 이혼했습니다. 취미는 독서이며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며 취미는 독서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혼을 했습니다. 1번처럼 말하면 아무리 수많은 장점을 나열하더라도 그는 사람들에게 이혼한 사람으로 낙인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혼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란다. 한편 2번은 같은 말이지만 서울대를 졸업한 이미지가 더 크게 다가온다. 정리하자면 전자는 이후에 어떤 행동을 보여도 이혼한 사람으로, 후자는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명심하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나의 단점을 굳이 먼저 말할 필요는 없다. 대신 상대방이 물어보거나 꼭 대답해야 하는 관계에서만 솔직하고 당당하면 된다. 대화에도 자살골이 있다.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중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살골을 넣었다고 생각해보자. 팬으로서 얼마나 황당하고 실망감이 클까? 더욱이 이기고 있거나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힘이 더 빠질 게 틀림없다. 물론 이런 광경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자살골을 넣고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를 미국의 미디어 전략가 프랭크 런츠는 언어 자살이라고 표현했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한다거나 스스로 약점을 들추어 본인을 불리한 입장에 빠뜨린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몇몇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는지 알아보자. 저는 사실 소심합니다. 제가 어제 과음을 해서요. 어떤가? 그리 어렵지 않게 내가 할 수도, 제3자를 통해 들을 수도 있는 말이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소심한 사람, 과음한 사람으로만 볼 것이다. 한마디로 긍정의 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라벨링 효과라고 부른다. 특정한 기대나 예측이 그에 따른 행동 변화를 이끌어 예상했던 바가 실현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을 우등생으로 라벨링하면 학생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서 실제로 성적 향상이 된다는 논리다. 반대로 낙제생으로 라벨링된 학생은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동시에 학업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성적이 뒤처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상대방에 의한 라벨링이지만 앞서 언급한 언어 자살은 본인이 직접 라벨링하는 셈이다. 굳이 붙이지 않아도 라벨을 직접 붙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시선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라벨링이 무조건 나쁜 영향만 주는 건 아니다. 긍정의 라벨을 붙이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가령 저는 사실 소심합니다. 라고 하는 대신 저는 섬세합니다. 라고 하거나 과음한 사실은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게 당신에게 훨씬 이득이다. 다음과 같은 언어 자살도 있다. 강점을 부각했음에도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유형이다. 비행기 사고로 1년에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지만 저희 항공사는 20년 무사고를 자랑합니다. 과연 이 말을 듣고 안도할 고객이 몇이나 있을까? 그보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고가 나는 건 아니겠지? 라는 불안에 휩싸이는 쪽이 더 많을 테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뒤엎고 백신을 개발하여 접종을 독려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 백신으로 사망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백신 접종을 하세요. 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많은 국민이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며 마음을 졸였다. 차라리 저희 항공사는 20년 무사고를 자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백신 접종을 합시다. 처럼 간결하게 전달하는 쪽이 설득에 탁월하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소 은연중에 자살골을 많이 넣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대부분의 예시가 완벽하게 낯설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납득하리라 본다. 단언컨대 이런 실수는 말하기 전에 한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으니 꼭 습관으로 만들자. 그 노력만으로도 당신의 언어에는 힘이 실릴 테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대학 시절에 인기가 많지 않았다. 말도 잘 못했고 소심한 성격 탓에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다. 이로써 대학에 진학한 첫 1년은 소위 말하는 외톨이였다.
이런 나는 항상 친구도 많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을 동경하면서 관찰했다. 쟤는 나랑 어떤 부분이 달라서 저렇게 사람들이 따르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던 중 그들의 특징을 발견했다. 바로 끌리는 말투를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외모, 성격, 경제적인 여유도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었다. 그중 나보다 키도 크지 않고 그렇다고 돈을 잘 쓰지도 않는데 인기 많은 선배가 있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그가 입버릇처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방법이 있을 거야 였다. 대학교 수업에서는 팀별 과제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매번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참고로 나는 무용과 전공으로 2, 3학년 때 조원이 함께 안무를 만드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런데 아마추어끼리 하는 작업이다 보니 막막해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 선배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며 막연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장 방법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함께하는 조원들의 의욕을 끌어올려 주었고 할 수 없는 일에서 할 수 있는 일로 관점을 전환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 선배는 그 외 일상 모든 곳에서도 이 말을 사용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군대 생활을 할 때도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던 취업 준비생일 때도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이 말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 사람을 모이게 했다. 그런 현상이 그때는 그저 신기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게 되었다. 어려워요. 힘들 것 같습니다. 포기하시죠. 와 같은 절망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과는 무언가를 같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반면에 방법이 있을 겁니다. 라며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는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심지어 그 모습에서 희망까지 느껴진다. 예상컨대 그 선배는 매 순간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아서 이건 안 될 거야. 하지 말자. 와 같은 말은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늘 긍정의 기운을 뿜어내니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다. 설령 그들은 실패하더라도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아 다른 방법을 찾아간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 자신도 단단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말을 오늘부터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해보길 바란다. 은근히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 나는 무용을 전공하면서 오랜 시간 배운 특별한 언어가 있다. 말이 아닌 표정, 몸짓, 시선, 자세 등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이야기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비언어적 표현이 그것이다. 무대에서는 작품의 내용과 나의 감정을 오로지 몸짓으로만 관객에게 전달해야 했기에 터득할 수 있었다. 이런 비언어적 표현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힘내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것과 양손을 힘껏 하늘로 뻗으며 힘내세요 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선 전혀 다른 느낌이다. 또 슬픈 일을 겪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그냥 네가 슬퍼하니 나도 슬퍼 라고 하는 것보다 눈물을 흘리며 슬프다고 말할 때 훨씬 더 큰 감동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만일 나는 말을 예쁘게 하는데 왜 주변에 사람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비언어적 표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노력만으로도 당신의 평판이 달라질 것이다. 참고로 나는 설득을 해야 하거나 발표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비언어적 표현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다.
그 중요성을 무용을 통해 너무 잘 알게 된 이유도 있지만 약 99%의 사람이 비언어적 표현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시도하는 자체만으로도 1%의 스피커가 되리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에 결과도 좋았다. 이런 나의 경험을 믿고 지금 당장 거울을 보며 몸짓과 표정을 상황에 맞게 연습해보자.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는 나의 표정은 정말 행복을 바라는 표정인가? 그 상황에 맞는 표정인가? 의외로 아닌 경우가 많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세안을 하거나 메이크업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나의 얼굴을 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연예인이 아니면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나의 표정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당신이 남성이라면 그 가능성이 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다. 그래도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직접 거울을 보며 행복하세요. 힘들다고 하니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축하해요. 대박이네요. 제 일처럼 기쁩니다. 라고 말하며 내 표정을 관찰해봐라. 내가 하는 말과 정반대로 표정을 짓는 나에게 놀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자신을 다그칠 필요는 없다. 본디 사람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말로는 공감할 수 있지만 표정까지 공감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대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차츰 바꾸어 나가면 된다. 표정 외에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아이 컨택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도 힘든 만큼 보상의 크기도 크듯이 눈만 잘 보며 이야기해도 나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는 더 두터워진다. 팁을 하나 더 주자면 아이 컨택도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거나 설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미간을 바라보면 되고 반대로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싶다면 상대방의 콧잔등을 보면 된다. 이렇듯 우리가 간과하고 지냈던 비언어적 표현은 정말 간단하지만 바로 써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호감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유용한 스킬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라. 우리가 대화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이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신나게 말하는 사람의 시간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듯 빠르게 흘러가고 듣는 사람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흐른다. 즉, 말을 들어주는 쪽이 훨씬 힘들다는 뜻이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자꾸만 반복해서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 여기까지 읽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한다. 나는 사실 말을 잘하는 편이야. 왜냐하면 사실 나는 말을 잘하는 편이야. 왜냐하면 과 같이 단어의 앞뒤 순서만 바꾸어 말해서 정작 말한 본인은 반복해서 말한 기억이 없지만 상대방은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신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으리라 예상한다.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피해야 하겠지만 더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 아니, 어떤 이유에서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 바로 했던 말을 며칠이 지나서 같은 사람에게 다시 하는 행위다. 쉽게 말해 일주일 전에 해놓고 오늘 또 얘기하는 것이다. 내 주변에도 본인의 이야기를 3일, 일주일 간격으로 연거푸 말하는 지인이 있다. 정말 중요한 비밀을 말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확히 3일 뒤에 똑같이 당신에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자. 이 사람은 아무한테나 이 이야기를 다 하는구나.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을까? 한마디로 특별한 스피치가 한순간에 평범해지는 셈이다.
그럼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말을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너에게만 특별하게 말해주는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 분명 특별히 얘기한다고 해놓고 며칠 전에 말한 걸 기억 못하고 다시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함은 남발하는 순간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명심해라. 또 상대방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면 스마트폰이나 노트에 메모하는 습관을 갖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기에 권하는 방식이다. 중요하거나 특별한 이야기를 한 상대가 있다면 의사가 진료 차트를 작성하듯이 메모해 놓자.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 주변을 둘러보면 누가 봐도 말을 잘하는데 인기 없는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예를 들어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준다. 좋은 결혼 상대를 찾는 법, 좋은 예식장 예약하는 꿀팁, 결혼 생활 잘하는 법. 아무리 유익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순간을 시간 낭비로 여길 뿐이다. 이렇듯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말은 소음 공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나의 이야기만 전달하기보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훌륭한 스피커가 되는 지름길이다. 방법도 간단하다. 상대에게 질문을 하면 된다. 즉, 말할 기회를 줌으로써 그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인지한 다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둘 풀어내는 방식이다. 이 예시를 참고해보자. 제가 오늘 소개할 상품은 A입니다. A의 특징은 이 말을 혹시 A 상품을 구매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잖아. 이 말을 못 보던 옷이네. 너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상대방의 생각을 모두 듣고 난 후 그 내용을 참고해 나의 의견을 전해도 늦지 않다. 말 속에는 상대방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 먼저 듣는다면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먼저 주고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자. 그러면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다. 평가하지 말고 공감하라.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고민을 듣게 된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지? 요즘 너무 무기력해. 우리 집은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 사연도 가지각색이다. 이럴 때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평가하려 든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지? 너 원래 체력이 부족하잖아. 요즘 너무 무기력해. 너는 항상 무기력하잖아. 의지도 없고. 우리 집은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 네가 너무 무뚝뚝한 거 아니야? 그런데 보통 상대방은 당신에게 평가가 아닌 공감 또는 위로를 구했을 확률이 높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직설적인 평가는 상처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호응을 해주면 좋을까? 공감은 상대방이 눈물을 보인다고 해서 함께 울어주는 게 아니다. 그보다 슬픈 원인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상대방은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지? 무슨 일 있어? 씩씩한 네가 힘들어하는 거 처음 봐. 요즘 너무 무기력해. 혹시 고민 있어? 너처럼 활발한 애가 무기력하다니 걱정되네. 우리 집은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 부모님이랑 트러블이 있었던 거야? 나는 평소에 너처럼 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서 출발하면 상대방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고 서로의 관계도 한층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된다.
명심해라. 누군가의 고민을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며 위로해라. 고민을 털어놓는 상대방에게 그보다 뛰어난 특효약은 없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언어부터 바꿔라. 언어는 수많은 영역을 지배한다. 특히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평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행복한 곳에만 초대받고 습관처럼 비속어를 남발하면 욕먹는 자리에만 초대받는다. 내 주장이 믿기지 않는다면 두 유형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설을 하나 세워보자. 첫째, 정말 친하지만 욕설을 자주 사용하고 품행이 불량한 A. 둘째, 친하지는 않지만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이 정돈된 B. 당신이 정말 만나고 싶었고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인물이 있다. 그런 그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반대로 썩 내키지는 않지만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술자리라면 누구에게 같이 가자고 연락할 것인가? 100이면 100, 전자는 B, 후자는 A와 동행할 게 분명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그만큼 평소에 내가 선택하는 언어는 나의 기분과 상태뿐만 아니라 공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당장 부정적인 단어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많은 부분이 바뀐다. 물론 나 혼자만 변화한다는 건 꽤 힘든 일이다. 참고로 나는 25세가 되던 해에 쇼호스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 교육을 받으면서 친구들 앞에서도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발음하고 바른말을 사용했더니 친구들의 핀잔이 쏟아졌다. 재수없게 말투가 왜 그래? 너 혼자 바른 청년이야?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언어 습관을 정확하게 바꾸기 위해 한동안 친구들을 끈다시피 만나지 않았다. 대신 고급스러운 어휘로 진중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임에 참여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스스로 내 말의 품격이 달라졌음을 느꼈고 나도 모르는 사이 행복하고 멋진 장소에만 초대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만일 그때 친구들이 야유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원래대로 비속어와 어린 사람들이 쓰는 은어를 계속 입에 담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다.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든 뒷담화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그랬듯 굳이 부정적인 분위기에 물들 필요는 없다. 혹여나 물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루빨리 빠져나오는 게 여러모로 좋다.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면 그걸 가장 먼저 듣는 사람도, 그 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도 나 자신이니까. 누가 봐도 좋은 곳에 머무르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다면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부터 바꿔라.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